속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같이 울고 웃고 이제 그런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시의 트렌드나 그 이후에 이런 되게 튀는 시들, 되게 자아가 강한 시들 그리고 굉장히 그 화법이나 이런 것들 자체로 되게 주목되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느 순간 바탕에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를 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걸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시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인상적이어서 저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는 그런 욕심은 없고 총명하지 않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물러서지만 내가 있을 자리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시세계를 이제 앞으로 더 펼치시면서 선생님께서 혹시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사실은, 경험한 거 외에는 잘 못 써요. 어쨌든 눈으로라도 봐야 된다든지,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상만으로도 아주 멋진 시를 쓰기도 하고, 작품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제 말이 아니고, 바실라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경험과 상상이 일치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인들의 시에 별다른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단이라고 한다든지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 그 이전 세대를 부정하고 자기 세대부터 기점을 만드는 그런 게 사실은 그 전통이 또 다른 전통이 되어갔거든요. 그걸 유식한 말로 단절된 전통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런 말들에 저항감도 좀 있고 그래요. 저는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밝은 게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굳이 시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아주 조그만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강박이 싫었어요. 그냥 자기한테 어떤 쓰고 싶은 것들이 오면 그걸 쓰면 되지. 그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시라든지 학생들의 시들을 보면 좋은 점이 먼저 나와요. 물론 다 읽고 나면 기억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읽을 때마다 이 시마다 감탄할 만한 요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타러 이렇게 올 때 지하철에 이렇게 붙어있는 시들 있잖아요. 뭐 그런 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합니다만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 학생들의 시들이라든지 이런 걸 읽을 때 옛날에는 별로 안 읽고 수업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많이 봐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 보고 아이들의 시를 합성을 하게 되면 직관력이 엄청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점쟁이처럼 딱 이렇게 짚어주는 게 있어요. 틀린 게 많죠. 근데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학생들은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자신의 안에서 뭔가를 건드려가지고 신이 된 친구들 꽤 많이 봤어요. 아, 선생님이 했던 그 비판이 굉장히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봐요. 5분도 보고 6분도 보고, 심지어는 평할 것 말까지 다 써가지고. 장점이 있죠. 꼼꼼하게 봐준다. 근데 확실히 촉은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 학생들의 시들을 볼 때도 바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표현보다 그 좋은 표현을 이루고 있는 뭔가 심성 같은 거.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기 재능만은 아니고 남의 재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성 시인의 시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유된 지점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학생들의 평은 좋지 않지만 때때로는 저한테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이 친구는 아마도 이 시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모르겠지. 저거를 알게 되면 시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 더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시작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그런 가르쳐 줄 수 있는 거하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거, 그걸 은연중에 말해야 되는 게 사실 시작법 책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기의 시작법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문학의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스스로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재미난 글쓰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글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눈에 맞춰서 쓰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작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훈련을 해서 결국은 시작법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나만의 기술을 어떻게 터득해 나갈 건가. 그 과정을 어떤 시기에 걔가 스스로 알게 되면 걔는 그때부터는 그냥 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도 그게 자꾸 자기한테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말들도 얘한테는 그게 굉장히 낯선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 누가 면담을 왔는데 시인이야. 뭔 얘기를 하다가 몇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메모를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어떤 자기에게 인식되어 상황이 돼서 시가 태어나게 되는 터전이 된 거죠. 그렇듯이 시를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 행복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글을 쓰면서 행복을 강령처럼 이래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을 느끼는 시간, 누리는 시간이 그 잠깐씩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